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또 가난했던 선비였지요. 그런데 이 선비에게 어느 날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깊은 산속 폐가에서 만난 한 여인. 그 여인은 선비에게 보따리 하나를 건네며 단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이 보따리를 절대 열어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배는 고프고 앞날은 막막하고, 그런데 손에 쥔 보따리 안에서는 무언가 금속 소리가 들려옵니다. 열어보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선비 이문석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때는 조선 중기 정조 임금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있던 해였지요.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마다 한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중에 이문석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문석, 그는 경상도 끝자락 작은 시골 마을에서 왔습니다. 집안은 원래 양반이었습니다만 이미 3대째 가세가 기울어 양반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형편이었지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바느질품을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이문석은 효자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과거에 급제해서 어머니께 비단옷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머니가 모아주신 푼푼이 모은 돈을 품에 안고 한양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문석, 그는 글은 제법 읽을 줄 알았습니다. 사서삼경도 외우고 있었지요. 하지만 한양에 올라와 보니 세상에는 그보다 더 뛰어난 선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집안의 재산으로 수십 권의 책을 사 읽은 선비들, 어려서부터 훌륭한 스승에게 배운 선비들. 이문석은 그저 혼자 힘으로 낡은 책 몇 권을 붙들고 공부했을 뿐이었습니다.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이문석, 없음. 방 앞에 붙은 합격자 명단을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이름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이문석, 그는 벌써 3번째 낙방이었습니다. 28배 나이에 3번째 낙방.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이문석이란 양반,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나? 벌써 3번씩이나 떨어졌는데 말이야.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차라리 장사나 배우지. 이문석은 참담했습니다. 한양 성박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리지? 또 떨어졌다고. 어떻게 말씀드리나? 어머니는 분명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괜찮다, 문석아. 다음에 또 보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문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과거 시험은 3년 후입니다. 그때까지 또 어머니가 바느질로 얼마나 고생을 하셔야 하는지.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섰습니다. 한양에서 경상도까지 먼 길이었습니다. 보름은 좋게 걸려야 하는 길이었지요. 길을 나선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문석은 어느덧 깊은 산속 길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소백산맥자락, 사람의 발길이 드문 곳이었지요. 원래는 큰 길로 가야 했습니다만 가진 돈이 떨어져 어쩔 수 없이 지름길인 산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먹구름이 끼더니 오후가 되자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비가 오려나 보구나. 이문석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속에서 비를 맞으면 큰일이었습니다. 봄비라지만 산속 밤 기온은 차가웠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열린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나기가 아니었습니다. 폭우였지요. 아이고, 이를 어쩐다. 이문석은 허겁지겁 나무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만 이미 온몸이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낡은 도포는 물을 잔뜩 머금어 무거웠고 삿갓은 벗겨져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추웠습니다.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러다 병이라도 걸리면 어머니께 큰 걱정을 끼치겠구나. 이문석은 어둠 속을 헤매며 비를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동굴이라도 바위 틈이라도 무엇이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고 소리였습니다. 띵, 동, 띵, 동. 은은하고 애절한 선율이었지요. 응? 이 깊은 산속에 검은고 소리라니? 이문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명 사람이 사는 곳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문석은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검은고 소리만큼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덤불을 헤치고 젖은 나뭇가지를 밀어내며 그렇게 한참을 가자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집이 있구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기와집이었습니다. 아니, 기와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낡아 있었습니다. 담장은 무너져 있고 대문은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지요. 하지만 안에서는 분명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검은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문석은 조심스럽게 대문 앞에 섰습니다. 여보시오. 혹시 사람 계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은고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실내를 무릅쓰고 한 선비가 비를 피하러 왔습니다. 잠시만 처마 아래라도 비를 피하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고 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안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소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이문석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얀 소복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마치 달빛처럼 창백했지만 그 눈매와 입술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만큼 고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슬펐습니다. 그 여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이 밤중에 어인일로 이 깊은 산속까지 오셨습니까?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쓸쓸했지요. 이문석은 황급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예. 소인은 한양에서 과거를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선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 어쩔 수 없이 비를 피할 곳을 찾던 중이었습니다. 정말 실례를 무릅쓰고 부탁드립니다. 처마 아래라도 좋으니 비만 피하게 해주십시오. 여인은 잠시 이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말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이문석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생각보다 정갈했습니다. 비록 낡은 집이었지만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었고 작은 촛불 하나가 방 안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검은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옷이 많이 젖으셨군요.
저쪽에 마른 옷이 있으니 갈아입으십시오. 그리고 잠시만 기다리시면 따뜻한 차를 끓여드리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럴 필요까지야. 괜찮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찾아오시는 분이 드물어서요. 오랜만에 사람 대접을 하게 되어 오히려 제가 기쁩니다. 여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부엌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문석은 조금 어리둥절했습니다. 이상하다. 이 깊은 산 속에 이렇게 젊은 여인이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이, 게다가 소복을 입고 있다는 것은 상중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나? 아니면 남편이?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이문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의 아픔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으니까요. 잠시 후 여인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문석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모금이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아, 살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이문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바람 소리가 창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문석은 무언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까 밖에서 검은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혹시 처자께서 타신 것입니까?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비록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애절하고 아름다운 검은고 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 검은고를 타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신다고요? 네. 여인은 검은고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직한 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직한 분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여인이 이문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선비님께서는 정직하신 분이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이문석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재산도 없고 재주도 없고 과거도 3번이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한 약속은 목숨을 걸고라도 지킵니다. 여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러하십니까? 네.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서가 가난해도 좋다. 출세하지 못해도 좋다. 하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람만은 되지 말아라. 정직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저는 그 말씀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비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여인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보따리였습니다. 붉은 비단에 금실로 술을 놓은 아주 고급스러운 보따리였지요. 여인이 그 보따리를 이문석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선비님,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게는 간절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신지요? 여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보따리를 한양에 계신 김판서 어른께 전해 주십시오. 김판서 어른이라고요? 네.
한양 북촌에 계십니다. 청송 김씨 집안이십니다. 가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문석은 난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양은 정반대 방향이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인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보따리만은 반드시 김판서 어른께 전해 주십시오. 저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문석은 망설였습니다. 한양까지는 다시 열흘 길이었습니다. 가진 돈도 거의 떨어진 상태였고 어머니는 자신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하지만 여인의 그 애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이 보따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여인이 이문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 대신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보따리를 가는 동안 절대 열어보지 마십시오.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요?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소리가 들려도, 무슨 생각이 들어도 절대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만약 보따리를 열어본다면 여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이문석은 그 보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보따리였습니다. 하지만 무게감이 제법 있어 보였습니다. 도대체 안에 뭐가 들었길래 호기심이 일었습니다만 이문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한양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 이 보따리를 열어보지 않겠습니다. 여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비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이문석은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여인은 이문석에게 작은 방 하나를 내주었고 이문석은 피곤했던지라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다시 검은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문석은 눈을 떴습니다. 저 멀리 여인이 검은고를 타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소복을 입은 여인의 모습은 마치 이승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검은고 소리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대한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이문석은 왠지 모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저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애절한 선율을 들으며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문석이 눈을 떴을 때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문석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처자 계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보니 간단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과 김치 몇 조각이었지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문석은 쪽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선비님, 제가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디 부탁드린 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보따리를 열어보지 마십시오. 선비님의 정직함을 믿고 있겠습니다. 이문석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은고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이상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만 이문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떠나신 거겠지. 이문석은 준비된 아침을 먹고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한양을 향해서. 한양까지는 먼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문석은 약속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판서 어른께 이 보따리를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고향으로 가야지.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면서 이문석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가진 돈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그저 길가의 풀뿌리나 샘물로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발은 부르터 피가 났고 온몸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힘들다. 정말 힘들다. 그런데 그때 보따리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짤랑, 짤랑. 걸을 때마다 보따리 안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속 소리였습니다. 혹시 돈? 이문석은 멈춰 섰습니다. 보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만약 안에 돈이 들어있다면 조금만 꺼내 쓸 수 있지 않을까? 한양에 도착하면 다시 넣어두면 되잖아. 아니면 나중에 갚으면 되고. 손이 보따리 끈으로 향했습니다. 배는 너무 고팠고 다리는 후들거렸고 목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냥 한 번만 보자. 뭐가 들었는지. 손이 떨렸습니다. 끈을 잡았습니다. 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절대 열어보지 마십시오. 선비님의 정직함을 믿고 있겠습니다. 이문석은 손을 거뒀습니다. 안 돼. 나는 약속했어. 절대 열어보지 않겠다고. 이문석은 보따리를 다시 등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비틀거리면서도 계속 걸었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이문석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타들어갔고 눈앞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이문석이 어느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한 보부상이 다가왔습니다. 여보시오, 선비 양반. 이문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보부상은 이문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허허, 보아하니 형편이 말이 아니시구려. 며칠이나 굶으셨소? 그건 제 사정이니. 아이고, 괜한 자존심 부리지 마시오. 내가 보니 등에 맨 그 보따리 비단 보따리 아니오? 이문석은 깜짝 놀라 보따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허허, 걱정 마시오. 뺏으려는 게 아니라 거래를 하자는 거요. 거래라니요? 보부상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비단만 해도 꽤 값나가겠소. 저 비단은 명주실로 짠 것이고 금실수까지 놓여 있으니 한양 부잣집 물건이 틀림없소. 내 제안은 이거요. 그 보따리 안에 뭐가 들었는지 나한테만 보여주시오. 그럼 내가 돈을 주겠소. 은자 5냥. 은자 5냥이라고요? 그렇소. 5냥이면 한양까지 가는데 충분하지 않겠소? 밥도 실컷 먹고 주막에서 편히 쉬면서 갈 수 있소. 이문석은 흔들렸습니다. 은자 5냥이면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당장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고 편하게 한양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열어보지 말라고 했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 보부상이 은자 주머니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자, 어서 결정하시오.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거요. 이문석의 손이 다시 보따리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끈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문석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문석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석아, 정직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이문석은 손을 거뒀습니다. 안 됩니다. 뭐요? 저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보따리를 절대 열어보지 않겠다고. 그러니 당신에게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보부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은자 5냥을 준다는데 그깟 약속이 뭐가 중요하단 말이오. 약속은 목숨보다 무겁습니다. 이문석은 보따리를 꽉 껴안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보부상이 소리쳤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놈. 죽어도 싸다, 죽어도 싸. 하지만 이문석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켰어.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힘이 났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문석은 길가의 작은 정자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주막에 들어갈 돈도 없었기에 어쩔 수 없었지요. 차가운 바닥에 누워 보따리를 베개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얼마나 잠들었을까요? 이문석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소복을 입은 그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검은 고를 타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여인이 이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처자. 하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한양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보따리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이문석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선비님, 부디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절대 보따리를 열어보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여인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사라졌습니다. 이문석은 눈을 떴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이문석은 보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문석은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한양 조선의 도읍이었습니다. 큰 길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렸고 상인들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문석에게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김판서 어른을 찾아야 해. 이문석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청송 김씨 김판서 어른 댁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김판서? 아, 북촌에 계시지. 저 큰 길로 쭉 가다가 왼쪽으로 도시면 큰 기와집이 보일 거야. 감사합니다. 이문석은 서둘러 북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말로 큰 기와집이 나타났습니다. 대문에는 청송 김씨라고 쓰인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다. 이문석은 큰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혹시 계십니까?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한 사내종이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저는 먼 곳에서 온 선비입니다. 김판서 어른을 뵙고 싶습니다. 사내종이 이문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얼굴. 사내종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판서 어른을 뵙고 싶다고. 무슨 일로? 전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문석은 보따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내종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이 보따리를 김판서 어른께 반드시 전해드려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내종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사내종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문석은 대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곧 이 보따리를 전해드릴 수 있어. 그럼 약속을 다 지킨 거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안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기품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바로 김판서였습니다. 김판서는 이문석을 보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이문석이 들고 있는 보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판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보따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서 그 보따리를 구했소? 이문석은 황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소인은 이문석이라 하옵니다. 며칠 전 소백산 자락의 한 폐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이 보따리를 판서 어른께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인이라고? 김판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생겼소? 소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젊은 여인이었고 검은 고를 타고 계셨습니다. 김판서가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부인이 황급히 김판서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리세요. 춘향이. 우리 춘향이. 김판서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가리켰습니다. 그 보따리를 이리 주시오. 이문석은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김판서는 보따리를 받아들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의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문석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드디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겠구나. 보따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검은고 채였습니다. 옥으로 만든 아름다운 검은고 채였지요. 김판서가 그것을 보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춘향이의 검은고 채. 두 번째는 여자 저고리였습니다. 하얀 저고리였는데 한쪽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판서의 부인이 그것을 보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춘향아, 우리 춘향아. 그리고 세 번째,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김판서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핏물로 쓴 듯한 글씨였습니다. 이문석도 그 글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녀 춘향, 이제야 진실을 전합니다. 저를 죽인 자는 소백산 호랑이꼴의 산적 우두머리 쇠돌입니다. 부디 원수를 갚아주소서. 그리고 제 넋이라도 편히 잠들 수 있게 해주소서. 김판서는 하늘을 향해 통곡했습니다. 춘향아, 우리 딸 춘향아. 부인도 함께 울었습니다. 주변의 하인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문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했는지. 한참을 통곡하던 김판서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비, 고맙소. 정말 고맙소. 아닙니다. 저는 그저. 김판서가 이문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우리 춘향이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셨소.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김판서는 눈물을 닦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춘향이는 3년 전에 실종되었소. 3년 전이라고요? 그렇소. 당시 춘향이는 21살이었지. 춘향이는 우리의 외동딸이었소. 재주도 많고 효성도 지극한 아이였지. 김판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해 봄이었소. 춘향이가 친구들과 함께 소백산으로 소풍을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소. 소풍을 우리는 미칠 듯이 찾았소. 관가에도 알리고 사람들을 풀어온 산을 뒤졌지. 하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소. 그렇게 3년이 흘렀소. 우리는 춘향이가 죽었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시신조차 찾을 수 없어.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했지. 김판서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춘향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게 되었소. 부인이 말했습니다. 산적들에게 우리 춘향이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문석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렇게 슬펐구나. 원혼이 되어서까지 부모님께 진실을 알리고 싶었구나. 김판서가 말했습니다. 선비, 한 가지 물어보겠소. 혹시 이 보따리를 가져오는 동안 보따리를 열어본 적이 있소? 이문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여인께서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기에 끝까지 지켰습니다. 김판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요? 네. 사실 몇 번이나 유혹이 있었습니다. 배고픔에, 호기심에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었습니다. 김판서는 이문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소? 과찬이십니다. 아니요. 만약 당신이 보따리를 열어봤다면 춘향이의 원혼은 영원히 떠돌았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이 약속을 지켜주었기에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되었소. 김판서가 일어섰습니다. 당장 관가에 알려야겠소. 그 산적놈들을 반드시 잡아야 해. 그날 김판서는 이문석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푸짐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이문석은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천천히 드시오. 얼마나 고생하셨소. 식사를 마친 후 김판서가 말했습니다. 선비 앞으로 어찌할 생각이요?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뵙고 다시 공부를 해야지요. 과거는 또 볼 생각이요? 네. 비록 3번이나 떨어졌습니다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김판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오. 그 정신이라면 반드시 급제할 것이요. 김판서가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김판서가 이문석에게 말했습니다. 선비, 우리 부부에게는 이제 자식이 없소. 춘향이가 떠났으니 만약 당신이 괜찮다면 우리의 양자가 되어주지 않겠소? 네. 양자라고요? 이문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소. 당신 같은 정직한 사람이라면
우리 춘향이도 기뻐할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공부를 뒷바라지하겠소.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이문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난한 선비일 뿐입니다. 판서 어른의 양자가 되기에는 아니요. 재산이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요. 중요한 건 사람됨이요. 당신은 그 어려운 와중에도 약속을 지켰소.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춘향이의 오라버니가 될 자격이 충분하오. 이문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문석은 김판서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김판서는 이문석에게 좋은 방을 내주었고 최고의 책들을 사주었으며 훌륭한 스승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문석은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문석이 자신의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문득 보따리 밑바닥에 무언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작은 종이 한 장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이문석은 그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직한 선비님께 제 부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비님의 앞날에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를 드립니다. 이번 과거 시험에 이 문제들이 나올 것입니다. 마이너스 춘향 올림. 이문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종이에는 과거 시험 예상 문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신기했습니다. 귀신인 춘향이 미래를 내다본 것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도운 것일까요? 이문석은 그 종이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과거 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문석은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제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문제를 보는 순간 이문석은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춘향 낭자가 알려준 문제들이야. 정말로 춘향이 적어준 문제들이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이문석은 신이 나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모든 문제에 완벽하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며칠 후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원급제 이문석은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가장 높은 성적으로 급제한 것입니다. 김판서는 기뻐하며 이문석을 안아주었습니다. 축하하오. 정말 축하하오. 감사합니다, 아버님. 모두 아버님 덕분입니다. 아니요, 당신의 실력이요. 장원급제한 이문석은 곧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벼슬이었지만 이문석의 능력과 정직함은 곧 임금님의 눈에 들었습니다. 임금님이 이문석을 불렀습니다. 이문석 경의 소문을 들었노라. 정직하고 능력 있다 하던데 짐이 경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고자 하노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경을 암행어사로 임명하노라. 소백산 일대의 산적들을 소탕하라. 이문석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소백산. 그곳은 춘향 낭자가 계셨던 곳. 그리고 춘향 낭자를 죽인 산적들이 있는 곳. 황송하옵니다. 반드시 산적들을 소탕하겠나이다. 이문석은 암행어사가 되어 소백산으로 향했습니다. 마패를 품에 안고 군사들을 이끌고 소백산에 도착한 이문석은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호랑이꼴의 산적 소굴을 찾아냈습니다. 저기다. 저 골짜기에 산적들이 숨어 있다. 군사들이 일제히 산적 소굴을 포위했습니다. 나는 암행어사 이문석이다. 어서 나와 항복하라. 산적들이 저항했지만 관군의 힘에는 당할 수 없었습니다.
곧 산적 우두머리 쇠돌이 붙잡혔습니다. 이문석은 쇠돌 앞에 섰습니다. 네 이놈. 3년 전 김판서의 딸 춘향을 죽인 것이 내 놈이냐? 쇠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소. 어찌하여 죄 없는 낭자를 죽였느냐? 그건 돈을 뜯으려 했는데 낭자가 저항을 해서. 이문석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내 놈의 죄. 용서할 수 없다. 당장 한양으로 압송하여 엄한 벌을 받게 하겠다. 산적들은 모두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김판서와 부인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향아, 이제 내 원한이 풀렸구나. 편히 쉬렴 우리 딸. 산적들을 소탕한 후 이문석은 다시 그 폐가를 찾아갔습니다. 춘향을 만났던 그곳. 하지만 폐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라? 분명 여기였는데. 이문석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폐가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너진 담장도 기와집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아름다운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매화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이문석은 그 매화나무 앞에 섰습니다. 춘향 낭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낭자의 원한을 풀어드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그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매화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춘향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비님. 저 멀리서 희미하게 검은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이문석은 매화나무 앞에서 깊이 절을 했습니다.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다시 태어나시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이문석의 뺨을 스쳤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이문석은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매화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문석과 춘향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정직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산다면 반드시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는 것입니다. 이문석은 가난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앞날도 막막했습니다. 보따리를 열어보고 싶은 유혹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그는 훌륭한 집안의 양자가 되었고 과거에 장원급제했고 암행어사가 되어 춘향의 원수를 갚았고 존경받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의 정직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배고픈데, 보따리 안에서 돈 소리가 들리는데 열어보지 않으셨을까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문석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직함은 귀신조차 감동시켰습니다. 춘향의 원호는 이문석의 정직함을 믿었고 그를 통해 자신의 원한을 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작은 약속이라도, 사소한 약속이라도,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다움의 시작입니다. 이문석처럼 우리도 정직하게 삽시다. 약속을 지킵시다. 그러면 언젠가는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